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별처럼 빛나는 불빛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어떤 빛도 강지훈이 머무는 펜트하우스에 거대한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했다. 최고급 방탄유리는 도시의 소음과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그만의 고요한 왕국을 지키고 있었다. 지훈은 값비싼 이탈리아산 소파에 기대앉아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얼음이 맑은 소리를 내며 잔 벽에 부딪혔고 호박색 액체가 부드럽게 일렁였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밤의 장막 속에서도 위압적으로 솟아있는 성진그룹의 본사 건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20년 전 지옥과도 같았던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온 소년에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소년은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괴물이라 불리는 글로벌 투자 펀드 에설레드 캐피털의 회장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고요함을 깨는 목소리에 지훈은 미동도 없이 대답했다. 놀러와. 단정한 투피스 정장 차림에 최민서 비서가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지훈이 뉴욕에서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로 날카로운 판단력과 완벽한 일처리 능력을 갖춘 그의 가장 유능한 수족이었다. 그녀는 손에 든 태블릿 PC를 켜며 보고를 시작했다. 요청하신 대로 프로젝트 페이백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지사에서 최종 실행 명령을 대기 중입니다. 최민서 비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지만 프로젝트 페이백이라는 코드명을 입에 담을 때마다 미세한 호기심이 스치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지난 6개월간 에설레드 캐피털의 핵심 인력들은 오직 이 프로젝트 하나에만 매달렸다. 회사의 명운을 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지만 그 대상이 한국의 중견그룹인 성진이라는 점은 모두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성진그룹이 탄탄한 기업이긴 했지만 에설레드 캐피털이 이 정도로 공을 들일 만한 상대는 결코 아니었다. 성진그룹의 현황은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박태만 회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최근에는 성진건설을 통해 차세대 전기차 부품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의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을 칭송하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고요. 공격적인 게 아니라 탐욕스러운 거겠지. 지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최 비서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 보고를 계속했다. 특히 이번 전기차 부품 사업의 핵심은 독일의 마이스터 AG라는 회사에서 독점 공급받는 신소재 부품입니다. 성진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이스터 AG라는 회사. 지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유리창 앞으로 다가섰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발 아래 융단처럼 펼쳐져 있었다. 지금쯤이면 파산보호 신청을 앞두고 있겠군. 최 비서의 눈이 살짝 커졌다. 회장님의 정보력은 언제나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네, 맞습니다. 과도한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 실패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분석팀은 일주일 내로 디폴트를 선언할 확률을 98%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행한 회사채, 우리가 전부 매입해. 네, 하지만 회장님, 부실 채권입니다. 회수 가능성이 거의 상관없어. 헐값에 사들일 수 있을 테니 마이스터 에이지의 최대 채권자가 되는 순간 그들의 목줄은 우리가 쥐게 되는 거야. 성진그룹이 아니라. 지훈의 입가에 희미하고도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이 그의 복수. 그 첫 번째 단계였다. 박태만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독일의 작은 부품 회사가 자신의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 되리라는 것을 그는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주춧돌을 하나씩 빼내는 것임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즉시 프랑크푸르트에 실행을 지시하게. 그리고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성진그룹 박태만 회장의 모든 개인정보, 약점, 비자금 내역까지 먼지 한 톨까지 털어서 올려놔.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민서 비서는 짧게 대답하고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그녀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자신의 속내를 절대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가 내리는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시 혼자가 된 지훈은 손에 든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거대한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 후두두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약속이라도 한 듯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20해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밤이었다. 곰팡내와 퀴퀴한 술 냄새가 뒤섞인 반지하 단칸방. 어린 지훈은 방구석에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었다. 빗물이 낡은 창틀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이 빌어먹을 년 돈 되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매일 집구석에 처박혀서 돈만 축내는구나. 새아버지인 박태만의 고함 소리가 천장을 울렸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지훈의 어머니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힘없이 끌려가던 어머니의 가녀린 신음이 지훈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애가 보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애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박태만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애저게 네 자식이면 내 자식이기도 하더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새끼까지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이 처지가 다 너 같은 무능한 년 때문이야. 박태만은 어머니를 방바닥에 내팽개쳤다. 그의 발길질이 연약한 등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지훈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비명,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박태만의 거친 욕설과 숨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지훈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안 돼. 제발 멈춰. 지훈은 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공포가 온몸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때 박태만의 붉게 충혈된 눈이 구석에 숨어있는 지훈을 발견했다. 저놈의 새끼도 아주 꼴보기 싫어. 애미나 자식이나 둘 다 내 인생의 거머리 같은 놈들이야. 그가 비틀거리며 지훈에게 다가왔다. 술과 증오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악마 그 자체였다. 지훈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어머니가 다친 몸을 이끌고 기어와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제발. 이 아이만은 지훈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시끄러워. 박태만은 귀찮다는 듯이 어머니를 발로 걷어찼다. 그리고는 지훈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어린아이의 몸이 맥없이 공중으로 들렸다. 똑똑히 들어,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박태만은 지훈의 귓게 증오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에 구역질이 났다. 뇨와 내 어미는 그냥 내 인생의 빌부터 사는 기생충이야. 감히 나랑 눈을 마주칠 생각도 하지 마. 평생 그렇게 그림자처럼 죽은 듯이 사는 거야. 알았어. 그는 지훈을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렸다. 지훈의 머리가 낡은 밥상 모서리에 부딪혔다. 쨍그랑.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이마에서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다.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지훈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그런 두 사람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침을 뱉고 방을 나서는 박태만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날 밤
쏟아지는 빗속에서 12살의 강지훈은 결심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지옥에서 벗어나리라고. 그리고 오늘 자신과 어머니에게 이 굴욕을 안겨준 저 악매에게 받은 것보다 1000배, 10,000배로 되갚아 주리라고. 지훈은 길고 거친 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어느새 그의 손에는 금이가 있었다. 위스키 잔의 단단한 유리가 그의 악력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이마에 희미하게 남은 오래된 흉터가 그날의 기억처럼 뜨겁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피가 흐르는 손을 아무렇지 않게 내려다보았다. 20년 전 무력하게 흘려야 했던 그 피와는 달랐다. 지금의 피는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다. 지훈은 다시 한번 창밖의 성진그룹 건물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밤보다 더 깊고 차가운 시면처럼 빛나고 있었다. 박태만, 당신이 만든 괴물이 이제 당신을 사냥하러 왔어. 그의 나지막한 독백이 고요한 펜트하우스를 가득 메웠다. 20년간의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다. 성진그룹 본사 30층.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테이블 위에서 위용을 뽐내던 크리스털 잿더리는 바닥에 처박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그 파편들 앞에서 성진건설의 윤상무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미동도 하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짓거리는 건가? 방의 주인이자 성진그룹의 절대 권력자. 박태만 회장이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굵은 목에는 핏대가 선명했다. 기껏 독일 놈들 회사 하나가 망하는 것 때문에 내가 수조 원을 쏟아부은 전기차 프로젝트 전체를 멈춰야 한다는 소리야. 지금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마이스터 에이지 측에서 그쪽의 최대 채권자가 된 에설레드 캐피털이라는 투자사가 저희의 인수 제안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에설레드, 그건 또 어디서 굴러먹던 놈들이야. 박태만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쿵 하는 굉음에 윤상무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지난 20년간 박태만은 무자비한 방식으로 성진그룹을 키워왔다. 경쟁사를 짓밟고 협력사를 쥐어짰으며 정관계에 검은 돈을 뿌려가며 자신의 성을 쌓아 올렸다. 그에게 사업은 전쟁이었고 약자는 먹잇감에 불과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당신들은 대체 월급을 받아 처먹으면서 하는 일이 뭐야? 이 무능한 것들아, 당장 그 에설레드라는 놈들한테 연락해. 우리가 2배, 아니 3배 값을 쳐줄 테니 당장 마이스터를 우리한테 넘기라고 그래.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지만 회장님, 그들은 돈이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의 모든 제안에. 시끄러워. 박태만의 구함이 다시 터져 나왔다. 방법이 없으면 만들어내 정 안 되면 그 회사 놈들 약점이라도 잡아 흔들어 어떻게든 일주일 안에 부품 공급을 정상화시켜 못하면 당신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박태만의 눈에 서린 살기를 본 윤상무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거의 기다시피 회장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자 박태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이 도시의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오늘은 정체 모를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의 구두 속을 파고드는 것처럼 영 기분이 더러웠다.
에졸리드 캐피털. 그는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월스트리트에서 왔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유령 같은 회사. 박태만은 그저 운 나쁘게 일이 꼬였다고 생각했다. 감히 자신에게 덤빌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부하들을 닥달할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었다. 오만함은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 마련된 비밀 작전실에서는 박태만의 사무실과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와 뉴스 속보, 그리고 성진그룹의 내부 정보망에서 빼낸 자료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공기는 차갑고 모든 것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지훈은 중앙 스크린에 떠있는 박태만의 사진을 무표정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며칠 전 신사업 발표회에서 의기양양하게 연설하던 모습이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 오만하고 잔인한 눈빛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회장님, 프랑크푸르트에서 보고입니다. 예상대로 성진 측에서 마이스터 에이지에 대한 인수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가격의 3배를 불렀다고 합니다. 최민서 비서가 옆에서 간결하게 보고했다. 겨절해. 지훈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리고 성진 측에는 앞으로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우리는 마이스터 에이지의 기술력을 정상화시켜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고 성진건설은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 후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전해. 그것은 지독히도 오만한 메시지였다. 박태만이 평생 다른 이들에게 해왔던 바로 그 방식이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휘두르던 칼에 자신이 베일 차례였다. 최 비서는 지훈의 지시를 즉시 전달했다. 그녀는 이 모든 계획의 진짜 이유를 여전히 알지 못했지만 스크린 속 박태만의 사진을 바라보는 지훈의 눈에서 스치는 섬광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가의 눈빛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앞에 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잠시 나가봐야겠어.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잠시 과거의 망령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그는 최고급 세단 대신 주차장 구석에 있던 평범한 국산차의 키를 집어들었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를 벗어나자 풍경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높고 반듯한 빌딩들은 사라지고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낡고 낮은 주택들이 나타났다. 지훈은 창문을 열었다. 오래된 동네 특유의 사람 사는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인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왔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마침내 가파른 언덕길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췄다. 지훈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참 동안 그곳을 바라보았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녹슨 쇠창살과 시멘트 계단. 모든 것이 20년 전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았다. 그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리고 박태만이라는 악마가 들어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바로 그 장소였다. 그의 머릿속에 박태만에게 맞던 어머니의 모습과 함께 그가 오기 전의 기억들이 겹쳐졌다.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함께 흥얼거리던 오후, 시장에서 사온 따끈한 붕어빵을 나눠 먹던 겨울밤. 그 소박한 행복은 박태만이라는 남자가 나타나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복수심으로 가득 찬 심장 한구석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복수는 단지 박태만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울하게 쓰러져간 어머니의 삶을 위한 진홍곡이었고 빼앗겨버린 자신의 과거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가 상념에 잠겨 있을 때 한 할머니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채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다.
예전에 근처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던 주인이었다. 그녀는 값비싼 차 안에 앉아있는 지훈을 의아하게 쳐다보았지만 설마 그가 20년 전 핏기 없는 얼굴로 동네를 떠났던 그 소년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쯧쯧. 이놈의 동네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어. 사는 게 팍팍한 건 여전하구먼.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의 차를 스쳐 지나갔다. 그 무심한 한마디가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니, 변했어. 내가 변했고 모든 것을 바꿀 거야. 지훈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차를 돌려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과거로의 짧은 여행은 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다. 분노는 더욱 차갑게 벼려졌고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그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차가워져 있었다. 최 비서, 2단계 계획 바로 시작해. 박태만의 오만한 성에 두 번째 균열을 낼 시간이었다. 강재훈이 쏘아올린 첫 번째 화살은 정확히 성진그룹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마이스터 에이지의 공급 중단 사태는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박태만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전기차 부품 사업 전체의 신뢰도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성진그룹의 위기를 떠들어댔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성진그룹의 회의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대체 언제까지 이따위 보고만 할 셈이야. 독일 놈들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회사 전체를 말아먹을 셈이냐고. 박태만은 서류 뭉치를 임원들 얼굴에 집어던지며 포효했다. 아무도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의 분노는 마른 장작처럼 타오르다 못해. 이제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재로 만들 기세였다. 하지만 그의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룹의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거래해온 건설 자재업체가 갑자기 신용 문제를 거론하며 현금 결제만을 요구해왔다. 남미의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현지 노조의 파업으로 공사가 무기한 중단되었다. 심지어 몇 년 전 헐값에 합의하고 덮어두었던 작은 특허 소송이 월스트리트의 거대 로펌을 등에 업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모든 사건들은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였다. 그저 지독하게 운이 나쁜 시기에 악재가 겹친 것처럼 보였다. 박태만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사방에서 터지는 불을 끄기 위해 자금팀과 법무팀을 미친 듯이 돌렸고 회사의 현금 보유고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에 걸려든 파리 신세라는 것을, 그리고 그 거미줄의 주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의 작전실은 고요한 지성의 전장과도 같았다. 수많은 모니터는 성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어떻게 서서히 병들어가는지를 실시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었다. 2단계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박태만은 현재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여유가 없을 겁니다. 최민서 비서의 보고에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최 비서가 새로 정리해서 올린 파일. 지난 10년간 성진그룹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고위 임원들의 명단이었다. 지훈의 손가락이 스크린을 천천히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김진우 전 재무총괄본부장 CF. 5년 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해임. 서류상의 기록은 간단했다. 회사 공금을 빼돌린 파렴치한 재무책임자.
하지만 지훈의 눈은 그 이면을 보고 있었다. 사건은 이례적으로 조용히 처리되었고 김진우라는 인물은 재계에서 그대로 증발해버렸다. 너무나도 깔끔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마무리였다. 박태만 같은 인간이 자신의 돈을 훔친 자를 이토록 조용히 처리해줄 리가 없었다. 그것은 희생양의 냄새였다. 알사람 가전에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작전실의 고요함을 갈랐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샅샅이 알아봐. 에설레드 캐피털의 정보망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최 비서는 김진우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보고서를 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훈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김진우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현재 서울에서 몇 시간이나 떨어진 작은 소도시에서 낡은 서점을 운영하며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었다. 한때 수천억 원의 자금을 주무르던 대기업의 CF는 이제 먼지 쌓인 책더미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묻고 있었다. 지훈은 직접 그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박태만의 성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 성의 내부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오후 지훈은 운전기사도 없이 홀로 차를 몰아 김진우의 서점이 있는 소도시로 향했다. 시간의 숲이라는 이름의 서점은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점 내부는 손님 하나 없이 고요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비추고 있었다. 카운터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낡은 책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깊게 펜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그를 훨씬 늙어 보이게 했다. 한때의 총명함은 찾아볼 수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공허한 눈빛. 김진우였다. 지훈은 소리 없이 책장 사이를 걸었다. 그는 기업 법률 코너에서 책을 한 권 빼들고는 카운터로 다가갔다.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김진우는 책에서 눈을 떼고 무심하게 지훈을 쳐다보다가 그의 깔끔하고 값비싼 옷차림에 잠시 시선을 두었다. 이런 시골 서점에는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을 받아 바코드를 찍었다. 혹시 성진그룹에 대해 좀 아십니까? 지훈이 던진 질문에 김진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지훈을 피했다. 지난 5년간 그는 성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며 살아왔다. 그러십니까? 저는 요즘 그 회사에 관심이 많아서요. 지훈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5년 전 성진그룹 비자금 사건. 박태만 회장이 당신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웠던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김진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의 손에서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가 고요한 서점을 울렸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당신 대체 누구야? 제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지훈은 명함을 내미는 대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박태만을 무너뜨릴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께서 누명을 썼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은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김진우에게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5년 전 박태만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흐름 내역과 김진우의 서명을 위조한 지시서 파일이 들어있었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던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의 원본이었다. 김진우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거짓의 실체가 눈앞에 있었다. 아이, 이걸 어떻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박태만은 오만했고 흔적을 남겼죠. 지우는 김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차가운 거래인의 빛이 있었다. 저는 김 선생님께 돈을 제안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바로 기회입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기회 말입니다. 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진우의 잿더미 같던 심장에 불씨를 던지고 있었다. 두려움과 함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분노와 복수심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훈은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작은 메모지를 카운터 위에 남겨두고 조용히 서점을 나섰다. 혼자 남은 김진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는 패배자로, 범죄자로 낙인 찍힌 채 숨죽여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악마 같은 청년이 나타나 그에게 복수의 칼을 쥐어주겠다고 하고 있었다. 그것은 유혹인 동시에 또 다른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일지도 몰랐다. 그는 먼지 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움직이던 이 손으로 그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참의 침묵 끝에 김진우는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카운터 위에 놓인 메모지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강지훈 씨 되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침묵은 새로운 동맹의 결성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박태만의 성을 향한 거미줄이 이제 그 내부에서부터 엮이기 시작했다. 김진우라는 내부자의 합류는 강지훈의 복수극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는 더 이상 성벽 밖에서 돌을 던지는 공성군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성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박태만의 심장 바로 옆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지훈의 세 번째 공격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성진그룹의 재무적 기반을 흔드는 것을 넘어 박태만이라는 인간의 도덕성과 명예를 직접 겨냥한 한 발의 저격탄이었다. 며칠 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경제주간지 중 하나에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심층 기사가 실렸다. 성진그룹 유령회사를 통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그 내용이 충격적일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기사에는 박태만이 지난 10수년간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이름과 계좌번호, 그리고 그 자금이 흘러들어간 국내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명단까지 암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김진우만이 알 수 있는 정보였다. 그가 직접 관리했던 박태만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비밀 장부였다. 기사가 터져 나온 순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성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본사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쳤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리겠다는 발표를 했고 성진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은 동결될 위기에 처했다. 지금까지의 위기가 폭풍우 속에서 배가 흔들리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배 밑바닥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버린 격이었다. 박태만의 사무실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공포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해 퀭한 눈으로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마이스터 에이지 사태, 연쇄적인 공급망 붕괴, 그리고 이제는 비자금 폭로까지.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분명히 자신에게 깊은 원한을 품은 단 한 명의 지휘자가 있었다. 내부의 배신자다.
박태만은 그렇게 결론 내렸다. 기사에 나온 정보는 자신과 김진우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는 당장 사람을 풀어 김진우의 행방을 찾게 했지만 이미 그는 지훈의 보호 아래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아니야, 김진우 그놈 혼자서는 이런 일을 벌일 수 없어. 그놈은 그럴 깜냥도 돈도 없는 놈이야. 그놈의 뒤에 누군가가 있어.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사건의 배경에 희미하게 떠오르던 이름. 에설레드 캐피털이 마침내 선명한 형태로 떠올랐다. 독일 부품회사, 남미의 노조, 미국의 거대 로펌, 그리고 이제는 언론까지. 이 모든 것을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 바로 그 유령 같은 투자사의 회장이었다. 박태만의 이성이 마침내 오만함의 껍질을 깨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것은 사업 분쟁이 아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자신의 수족 중 가장 잔인하고 충성스러운 자를 호출했다. 과거 국가 정보기관에서 그림자로 불렸던, 지금은 박태만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 조 실장이었다. 조실량. 박태만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에설레드 캐피털의 회장, 그놈이 누구든 지금 당장 알아내. 국적, 나이, 가족, 과거 행적까지 전부 다, 뼈 한 조각까지 다 발라내서 내 앞에 가져와. 조 실장의 정보망은 뱀처럼 교활하고 끈질겼다. 그는 즉시 움직였다. 하지만 에설레드 캐피털은 철저한 베일에 쌓여 있었다. 수많은 유령 회사와 복잡한 지배구조 뒤에 숨어있는 회장의 정체는 월스트리트에서도 소문만 무성할 뿐. 제대로 아는 이가 없었다. 며칠간의 추적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조 실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불법적인 해킹과 매수를 통해 뉴욕지사 깊숙한 곳의 인사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마침내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깡지훈 캉 지훈.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다. 조 실장은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강지훈은 고아원에서 자라 재미교포 부부에게 입양된 후 아이비리그를 조기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였다. 그의 삶은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박태만과의 접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조 실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대로 보고할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입양 이전의 기록, 고아원에 오기 전의 원가족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20년 전 한 경찰서에 접수된 낡은 실종 아동 신고서. 신고자는 오수키라는 이름의 여성이었고 신고서에 적힌 아이의 새아버지 이름은 박태만이었다. 실종된 아이의 이름 역시 강지훈이었다. 조 실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에 첨부된 빛바랜 흑백 사진을 확대했다. 겁에 질린 채, 하지만 그 안에 형형한 반항심을 품고 있는 어린 소년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났다. 그날 밤 조 실장은 서류철을 들고 박태만의 사무실로 향했다. 박태만은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찾아냈나? 조 실장은 말없이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에설레드 캐피털의 회장, 강지훈의 화려한 이력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태만은 코웃음을 쳤다. 고아 출신의 애송이가 감히 내게 덤벼. 조 실장은 침묵을 지키며 마지막 페이지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낡은 가족관계 기록부와 어린 지훈의 사진이었다. 박태만은 무심코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뇌리 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자신이 개 패듯 때리던 아내의 아들. 늘 증오와 경멸의 눈으로 내려다보던 그 작고 깡마른 아이. 빗속으로 내쫓으며 다시는 눈에 띄지 말라고 저주했던 그 기생충.
박태만의 얼굴이 혼란해서 불신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헤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책상 위에 모든 것을 팔로 휩쓸어 버렸다. 값비싼 도자기와 서류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교한 공격.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이 거대한 음모의 정체가 고작 자신이 벌인 그 어린애의 복수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굴욕감과 함께 이제는 막강한 힘을 가진 괴물이 되어 돌아온 그 아이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올랐다.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돈이나 회사를 건 싸움이 아니었다. 박태만은 바닥에 떨어진 지훈의 어릴 적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증오와 공포로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다. 그의 입에서 독사 같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강지훈, 내 놈이 감히 살아 돌아와. 20년 전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악몽이 이제 그의 목을 조르기 위해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박태만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강지훈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20년간 묵혀둔 복수심이 상대에게 인지되는 순간 이 게임의 규칙은 바뀐다는 것을.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그림자를 조종하는 섬세한 계략은 무의미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걸고 정면으로 부딪혀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아야 할 시간이었다. 구해비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를 언론에 풀어. 그리고 지금 즉시 성진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회장님, 그렇게 되면 저희의 정체가 완전히 노출됩니다. 여론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민서 비서가 드물게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상관없어. 어차피 괴물 사냥을 위해서는 나 또한 기꺼이 괴물이 되어야 하니까 이제부터는 전면전이다. 지훈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세상은 뒤집혔다. 에설레드 캐피털의 공식적인 적대적 M&A 선언은 금융계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그와 동시에 김진우가 제공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수십 년간 박태만이 저질러온 온갖 비리와 부정. 정경유착의 증거들이 거대한 해일처럼 언론을 덮쳤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위기의 성진그룹, 월스트리트의 괴물에게 삼켜지나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토론이 벌어졌고 신문 한 면은 박태만의 비자금 내역과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성진그룹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평생 박태만에게 굽신거리던 정치인과 관료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다. 지훈이 지난 몇 달간 치밀하게 설계한 완벽한 폭풍우가 성진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박태만은 자신의 사무실에 고립된 채 속수무책으로 침몰하는 자신의 왕국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앞에는 이제 선택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법적으로나 재무적으로나 그는 이미 패배했다. 하지만 박태만은 이대로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이성을 잃고 궁지에 몰린 짐승은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발톱을 드러내는 법이다. 그 새끼를 끌어내려. 박태만은 조 실장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실핏줄이 터져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다. 강지훈, 그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애미 원수 갚겠다고 나라 경제를 뒤흔드는 페류나로 만들어 그놈의 과거. 미국에서의 생활. 뭐든 좋아. 없는 사실이라도 만들어내서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와.
박태만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다. 조 실장의 지휘 아래 더럽고 추악한 정보전이 펼쳐졌다. 출처불명의 찌라시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강지훈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퍼져나갔다. 월스트리트 흡혈귀 강지훈. 그의 돈은 피로 물들어 있다. 충격 단독 강지훈. 자신을 거두어준 양부모마저 파산시켰나. 20회의 증오. 과연 정당한 복수인가? 아니면 병적인 집착인가? 그들은 지훈이 미국에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날조하고 왜곡하며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야심가이자 돈벌레로 묘사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태만의 진짜 비수는 지훈의 가장 신성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며칠 뒤 한 인터넷 매체에 강지훈의 비극적 과거,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지훈의 어머니 오수키를 사치스럽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로 묘사했다. 마음씨 좋은 사업가였던 박태만이 그녀와 불쌍한 아들을 거두어 주었으나 모자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식의 파렴치한 이야기였다. 심지어 지훈이 어릴 때부터 폭력적이고 비행을 일삼던 문제아였다는 거짓말까지 덧붙였다. 죽은 어머니를 욕보이고 자신들의 비극적인 과거를 진흙탕 싸움의 도구로 쓰는 것, 그것이 박태만이 선택한 방식이었다. 최민서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해당 기사가 실린 태블릿 PC를 지훈에게 건넸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회장님, 이건... 지훈은 말없이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미국에서의 허위 사실들은 그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글자들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처음으로 그의 냉정한 가면이 깨졌다. 그의 눈에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간 것은 순도 높은 사르에 가까운 분노였다. 그의 몸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CEO 강지훈의 갑옷 아래 숨어있던 상처 입은 어린 소년의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용암이 급속하게 식어검고 단단한 현무암이 되듯이 그의 분노는 더욱 차갑고 무서운 결의로 변모했다. 그래, 저것이 바로 박태만의 본 모습이었다. 약자를 짓밟고 죽은 자의 명예까지 더럽히는 구제불능의 악마. 이번 공격은 지훈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복수에 마지막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박태만은 그 어떤 동정도, 자비도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었다. 거기 비세요.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이런 쓰레기 기사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어. 진흙탕에서 같이 뒹구는 건 저들이 원하는 바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폭풍의 한가운데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성진그룹의 건물이 보였다. 오히려 잘 됐어. 박태만이 스스로 무덤을 팠군. 지훈은 김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선생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곧 열릴 주주총회에서 증인으로 나서 주시겠습니까? 박태만이 저지른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힐 시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진우의 결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남자의 모습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태만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양주를 마시며 광적으로 웃고 있었다. 강지훈을 향한 인신공격 기사들을 보며 마침내 적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생각에 취해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치명적인 승리인지도 모른 채 같은 시각 강지훈은 자신의 작전실에서 조용히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보고 있었다. 한쪽 스크린에는 어머니를 모욕하는 기사가, 다른 쪽 스크린에는 바닥없이 추락하는
성진그룹의 주가가 떠 있었다. 그는 분노 대신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눈으로 사진 속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어머니, 거의 다 왔습니다. 저 악마가 당신의 이름에 더는 먹칠하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제 복수는 개인적인 한풀이를 넘어섰다. 그것은 더럽혀진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박태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성전이 되었다. 완벽한 폭풍우가 마침내 해안에 상륙할 준비를 마쳤다.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두고 대한민국 전체가 성진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20년간의 원한을 품고 돌아온 아들과 그를 내쫓았던 비정한 새아버지의 마지막 결투. 언론은 연일 이 드라마틱한 대결을 보도했고,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의 괴물과 몰락한 재벌 총수, 두 남자의 싸움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전장의 무대는 주주총회장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전쟁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박태만의 회장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는 거의 이성을 잃은 상태로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자신의 검은 돈을 받아먹었던 정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했고,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파격적인 이권을 미끼로 던지며 표를 구걸했다. 그의 전략은 여전히 낡고 부패한 방식, 즉 협박과 회유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는 주주총회에서 애국심에 호소하며 강지훈을 국부 유출을 노리는 외국 자본의 하수인으로 매도할 연설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구석에 몰린 쥐는 주변의 모든 것을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반면 강지훈의 작전실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최민서 비서를 필두로 한 그의 팀은 박태만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다. 위임받은 의결권은 이미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넘어서고 있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고 논리는 명확했다. 재무적으로나 법적으로 승리는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모두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날 저녁, 작전실의 중앙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지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팀원들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머지는 맡기지. 다녀올 곳이 있어. 그는 최민서 비서에게 짧게 말하고는 망설임 없이 작전실을 나섰다. 그의 팀원들이 숫자와 법률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자기 자신과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 떠나고 있었다. 주주총회의 승리는 이미 그의 손안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의 구원은 아직 미지수였다. 지훈이 향한 곳은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언덕에 위치한 추모 공원이었다. 노을이 지고 하늘은 붉은색과 보라색이 뒤섞인 장엄한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과 욕망이 닿지 않는 그곳에는 평화로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는 익숙한 길을 따라 소박한 비석 하나 앞에 멈춰 섰다. 오수기, 어머니의 이름 3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작은 비석. 지우는 미리 준비해온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비석 위에 떨어진 낙엽들을 말없이 닦아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느리고 신중했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지난 20년간 그의 삶을 지배해온 모든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옥 같았던 어린 시절, 복수심 하나로 버텨온 고독한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손에 넣은 막강한 힘. 이 모든 것이 정말 박태만이라는 한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을까? 그가 파멸하는 것을 보는 순간 자신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때 그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지막 순간에 멍들고 두려움에 가득 찼던 얼굴이 아니었다. 박태만이 나타나기 전 가난했지만 단칸방에 햇살이 들던 어느 오후, 자신을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던 젊은 날의 얼굴이었다. 우리 지훈이 크면 아주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증오와 분노만으로는 이 싸움이 끝나고 났을 때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문득 깨달았다. 박태만을 파멸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복수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진정한 끝은 박태만으로 대표되는 모든 불의와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어야 했다. 억울하게 죽어간 어머니를 위해, 인생을 강탈당한 김진우를 위해, 그리고 박태만의 발굽 아래 짓밟혀간 이름 모를 수많은 희생자들을 위해.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더럽혀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을 지배하던 뜨거운 증오의 불길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검붉은 복수심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대신 모든 불순물이 타서 없어진 눈부시게 하얀 정의의 불꽃으로 정화되었다. 20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복수라는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힘이 채워졌다. 어느새 밤이 깊어 도시는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차가운 비석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소리내어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복수의 망령이 내는 속삭임이 아니었다. 평화를 약속하는 아들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내겠습니다. 당신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언덕을 내려갔다. 도시의 불빛을 등진 그의 실루엣은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유령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침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은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전투를 위해, 파괴가 아닌 끝을 짓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성진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마치 거대한 화약고 같았다. 수백 명의 주주와 변호인단, 그리고 전장에서 시체를 기다리는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긴장감 어린 속삭임 속에서 연회장 양쪽 끝에 마주보고 앉은 두 진영은 결전을 앞둔 군대처럼 팽팽한 기운을 뿜어냈다. 단상에 오를 시간이 되자 강지훈과 박태만은 복도에서 마주쳤다. 20년 만의 대면이었다. 박태만의 눈은 이글거리는 순수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의 눈은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과도 같았다. 둘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수천 번 부딪히는 듯한 섬광이 일었다. 먼저 단상에 오른 것은 박태만이었다. 그는 이 싸움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다. 그는 준비한 연설문을 펼쳐들고 절박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 박태만은 이 손으로 맨주먹으로 폐허 위에서 성진그룹을 일으켜 세운 사람입니다. 평생을 이 나라 경제와 회사를 위해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애국적인 기업가로 포장하며 강지훈을 개인적인 원한에 사로잡혀 국가의 자산을 빼돌리려는 외국 투기꾼이자 기생충으로 몰아세웠다. 그가 기생충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순간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20년 전 어린 자신에게 뱉었던 바로 그 단어였다. 박태만은 일부러 그 단어를 선택해 지훈의 상처를 헤집으려 했다. 그의 비열한 연설에 일부 보수적인 주주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듯했다.
연 회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박태만의 절규에 가까운 연설이 끝나고 마침내 강지훈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박태만처럼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마치 피고인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냉정한 검사와도 같았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박태만 회장님은 스스로를 애국자라 칭하시지만 이 장부는 그가 지난 20년간 어떻게 이 나라의 돈을 훔치고 자신의 배를 불려왔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박태만의 횡령과 비자금 내역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나타났다. 날짜, 금액, 자금이 흘러들어간 유령 회사의 이름까지. 완벽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또한 이 모든 범죄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자 연 회장의 옆문이 열리고 김진우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패배자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굳은 결의에 찬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자신이 어떻게 박태만의 협박에 못 이겨 비자금을 관리해야 했으며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쫓겨났는지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증언했다. 이 결정적인 증언은 박태만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었다. 기업인 박태만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낸 지훈은 이제 인간 박태만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박태만 회장은 스스로를 가족을 아끼는 가장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훈은 학대의 사진 같은 자극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훨씬 더 차갑고 잔인한 증거를 꺼내 들었다. 녹음 파일 하나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박태만이 조 실장에게 자신의 죽은 아내이자 지훈의 어머니인 오수키에 대해 온갖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의 명예를 더럽히는 인신공격 기사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박태만 회장이 말하는 가족 사랑의 실체입니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오수키 씨가 생전의 가정폭력으로 수차례 치료받았던 병원 기록과 사망 진단서에 적힌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신부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됨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나타났다. 법적인 살인죄를 물을 순 없었지만 그것은 박태만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정신적 살인자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연 회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분노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박태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괴성을 지르며 지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강력한 회장님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안에 비열하고 폭력적인 본 모습만이 처참하게 드러났다. 회장 해임안에 대한 표결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박태만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연 회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몇 달 후 지훈은 정장 대신 간편한 옷차림으로 한적한 바닷가에 서 있었다. 파도 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부드럽게 감쌌다. 최민서 비서가 멀찍이서 그에게 다가와 마지막 보고를 했다. 박태만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새로운 경영진 명예를 회복한 김진우가 고문으로 참여했다. 이 이끄는 성진그룹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제 정말로 다 끝났습니다. 최 비서의 말에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20년간 그의 심장을 태우던 복수의 불길이 마침내 사그라들었다. 예상대로 승리의 환희나 기쁨은 없었다. 대신 거대하고 고요한 공허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불쾌한 공허함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씻어낸 후에 깨끗하고 평화로운 비어 있음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와 증오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는 알지 못했다. 다시 월스트리트로 돌아갈 수도 있고, 혹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용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선택이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지훈은 바다를 등지고 돌아섰다. 그의 미래가 무엇이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 미지의 미래를 향해 담담하게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것은 복수의 끝이자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